일단 지금 상황에서 매도 리포트 나왔다고 절대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80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수급들이 워낙에 강하게 붙어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지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딱히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을 찾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몰리고 있다. 지금 셀트리온 관련해서 네. 지금 주주분들은 아마 마음이 되게 상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많이 급락해 있는 상황인데 네. 또 JP모건에서 지금 매도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오늘도 장이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이제 다시 좀 그 약보합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예. JP모건 리포트 영향이냐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네. 뭐 아직 그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아직 발표는 안 났죠. 그렇죠. 그 분식회계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분식회계는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JP모건 쪽에서 뭐 리포트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릴 때 여기 나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주주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유는요? 다시 한번. 일단 그 캐시카우 역할은 분명히 충분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신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만 개발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그때 재무제표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이런 분식회계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걸려 있었고 일단 제일 문제가 이런 와중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숫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많이 나올 거냐? 아니라는 거죠. 삼성은 지금 계속 3공장, 4공장, 5공장 얘기 나오면서 세계 최대의 생산 캐파를 갖춰 나갈 거거든요. 그만큼 프리미엄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 종목들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주봉 보면서 그때도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거를 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2019년도의 저점과 2020년도 저점 한 15만 원 부근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때 평행선 그으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1월 달 역시나 마지막 주에 터치를 거의 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저점 보게 되면은 14만 7천 원까지 그때 갔었어요. 주봉상에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여기 보시면 한번 화면상에서 2019년도에 한 번, 20년도에 한 번, 그리고 21년도에 한 번, 22년도죠. 한 번 나오면서 산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그림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변화라던가 좋은 내용들이 막 나와서 올라가는 거냐.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정도의 반등 정도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월 마지막 주에 거의 15만 원 부근 찍고 나서 올라갈 때 수급이 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15만 원 찍었을 때가 거의 이제 1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됐었죠. 여기 정도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찍었을 때부터 개인들이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니까 조금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는 있는데 최근에도 일단은 개인들의 물량들이 뭐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들은 사실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매도 리포트 나온 이후에 누가 중점적으로 사고 있느냐? 기관 쪽이에요. 기관 쪽에서 이렇게 물량들을 투신, 보험, 연기금 이런 식으로 물량이 밀어져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매도 리포트 낸 거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많이 아프실 건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매도 리포트 나왔다고 절대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수급들이 완벽하게 삼끌이 매수로 들어올 만한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선이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 회계 분식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두고 보셔야지 어떤 매도 리포트 자체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월봉, 주봉상에서 바닥은 분명히 다진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네. 네. 야, 17만 3천 원에서 6만 6천 원까지 떨어졌으면은 네. 거의 3분의 1 토막은 좀 아닌 한 35% 정도? 네. 한 65% 정도 빠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사실 여력이 크지는 않으시겠지만 기존 주주분이시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타기를 오히려 하셨어야 되죠. 네, 여기처럼. 아니, 제가 지금 본 거는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고. 헬스케어 쪽이요. 네.
38만 8천 원에서 17만 3천 원. 맞아요. 네. 예.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였죠. 같은 그룹이니까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건 그래도 뭐 이 정도 2019년도 가격까지는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바닥 다지기는 똑같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주로 놓고 보시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누가 사고 있느냐? 기관 쪽에서 물량을 밀어놓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강하다. 이런 정도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셀트리온에 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고 팔고는 하고 있네요. 헬스케어요? 네. 아, 헬스케어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매도세가 센 것 같아요. 아,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아, 이게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세긴 했지만 기관 쪽의 매수가 강하게 역시나 붙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합병이면은 헬스케어가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는 좀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좀 유불리를 다시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합병 전에 그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분식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거 먼저 보고 나서 합병 이슈는 그 이후에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가벼운 징계 정도 뭐 이런 걸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일단 주가 단기 상승 모멘텀은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을 텐데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 이제 해주셨던 어떤 그 합병 이슈라던가 정말로 이제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면서 공매도 부분들이 좀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릴 만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셀트리온으로 들어올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리오프닝주 한번 볼까요? 오늘 여행주들 모습이 좋았어요. 그렇죠. 항공주들. 네. 일단은 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또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방역 체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풀려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센 그런 파동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뭐 화장품 쪽도 그렇고요. 카지노 쪽도 그렇고 여행주, 거기다 항공주, 거기다가 뭐 소매 유통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들,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리오프닝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 쪽에 아까 이제 CPI 나온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1월 기점으로 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높게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빼고 이제 헤드라인 CPI는 오히려 추가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3월달, 4월달 갈수록 CPI 지수가 상반기에는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경기 둔화 시그널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급등이 한번 또 일시적으로 나왔죠. 그런 부분이 3월 달 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CPI는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영향을 미쳐요.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실질적인 구매력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적 임금 손실이 또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1월 달에 보게 되면은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작년 12월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굉장히 행사들도 많고 12월 소비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 소비 시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에서 쇼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구매력이 하락을 했다라는 방증이 된 게 이제 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구매력 하락에 의해서 하향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대선 이후에 어떤 일시적인 이슈로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좀 기고 효과들도 나타날 거예요. 이게 안 좋았었는데 이런 사이클에서 정말 보복성 소비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일시적으로 몰리고 기대감들도 몰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반짝 좋아지고 실적 이렇게 적자 상태로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빵 뜬 이후에 여기에서 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미스터리하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 구매력 감소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는 금리 인상 시기가 왔을 때 과연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 이자 감당에 허우적거려야 되는데 소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거기다가 시간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VR, AR 이런 기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이라던가 반짝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중장기적으로 기대하면 안 되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반등 시에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일단은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80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 있다? 네, 수급들이 워낙에 강하게 붙어 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서 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종목들 되겠죠. 네,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누가 사고 있느냐. 기관 쪽에서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신 위주로 연기금과 사모펀드 같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올리고 있는 그런 거고요. GKL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되게 큰 폭으로 뜨잖아요. 네, 오늘 가볍게 보게 되면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 GKL 사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신 보험 연기금. 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카지노 쪽. 외국인들이 특히나 물량들을 많이 밀어놓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뜨고 있고요. 그만큼 주가는 강한 탄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8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강원랜드 같은 거는 일단은 29,000원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 매물대 돌파할 때도 수급들이 계속 붙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월봉상 최고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34,000원.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이미 도달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일단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34,000원 부근에서도 수급이 붙으면서 정말로 분기별로 체크했는데 실적들이 진짜 크게 좋아지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을 때에는 비중을 다시 34,000원 돌파했을 때 늘려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네, 19,000원, 2만 원 정도 되겠네요. 2만 원까지 수급적으로 밀어 올려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물량을 내가 가진 것들 줄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급이 계속 붙어서 잠깐 주춤해서 저항대에서 주춤했다가 올라가는 기미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가 될 거고요. 여기 맞고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물량을 반 정도 줄이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큰데 네. 이걸 뺀다 하더라도 네.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생활물가 자체가.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근원물가지수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원물가지수 6점 몇 프로 나오면서 네. 거기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포함이 되지 않으니 빠져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높은 상황이다. 그렇죠. 이거는 네. 사실 기업들 우리가 임금 인상이 그 이상으로 되지 않는 한 소비는 그럼요. 떨어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으니 네. 경기 둔화의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지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기업 실적 발표하는 4월 네. 이때가 상당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변곡점이 분명히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를 대비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성장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찾아서 이제 투자하자는 게 우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그 개별주가 아무리 그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네. 전체 시장이 안 좋아지면 네.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맞아요. 그런 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오히려 좀 시장을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액션을 취할 시장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제일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일단은 지지받아야 될 선들을 주봉상으로는 계속 지켜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빼는 거는 조금 올바른 이제 기술적인 투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봉상 만약에 이렇게 파동들이 나왔을 때 이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 여기까지 870까지 올리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 끝났다. 이랬으면은 파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는 착실히 올려놓는 모습들 그리고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해소되어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빼기보다는 우리가 지지받는 와중에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들을 투자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공부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지지가 된다는 거는 이제 투자 심리가 그래도 이거는 버텨주겠지라는 지켜내야 되겠지. 이런 심리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그 심리를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의 악화일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경제 둔화에 대한 걱정만을 이야기했는데 괜찮은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지표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은 좋게 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좋게 보고 싶은데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재료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선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공약이 항상 뭐 얘기했던 것들을 과도하게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지켜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큰 틀들이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공약했던 것들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이라던가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그쪽이 굉장히 센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뭐 그때 말씀드렸던 주택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GS건설, 뭐 현대건설, 뭐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쪽들이 주가 탄력이 그동안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이런 아이디어에서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지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딱히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을 찾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대선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공약 관련해서 종목들 점검해 봤을 때 이런 공약들이 지켜져서 분기별로 착실하게 간다고 하면은 이런 쪽들도 투자해 볼만 할 것이다. 이런 정도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단 또 대선이라고 하니까 아직 대선 전에 찍은 줄 알까. 일단 결과 나왔죠. 지금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그 인수위에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냐, 요거를 이제 좀 집중하자. 맞습니다. 큰 틀은 나와 있고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까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거를 보니 지금 이게 이제 카지노와 관련된 주들인 것 같아요. 근데 리오프닝도 사실 여러 그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 일단 이쪽을 지금 가장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여행주도 있고 소비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좋게 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해놨는데 가장 위쪽에 있어가지고 카지노 먼저 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런 리오프닝 섹터 쪽으로 강하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떤 그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당선인이죠. 당선인 결과 나왔으니까 당선인의 어떤 정책들 이거에 대해서 방역 정책을 조금 바꿔나가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사실상 어떤 외국,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방역 조치 다 해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주 쪽도 굉장히 수급에 의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온라인 콘서트가 수익성은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콘서트의 또 모객 효과와 거기에 더불어서 라이브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상징적인 수익성 믹스가 개선이 돼가고 있는 모습들도 굉장히 더 좋다.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웬만한 것들 다 들어오고 있어요. 보게 되면 오늘 여행주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게 하나투어의 오늘 수급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아침에 28,000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다들 사고 있군요. 사고 있어요. 거의 다 사고 있고요.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여행주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SM 이런 것들도 수급이 착실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 하이브 같은 건 좀 마지막에는 빠졌네요. 근데 YG 엔터 이런 것들도 기관 쪽 위주로 해가지고 수급이 계속 붙어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면으로 일단 기대감들이 같이 섞여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엔터 쪽은 저는 좀 좋게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과연 한 번의 효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아티스트들의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NFT 쪽 거래소 훨씬 활성화가 될 거고요. 이것도 단순히 엔터가 아니고 플랫폼의 형태를 갖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를 높게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봤을 때에는 조금은 연속적인 실적의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실적 관계없이 정말 엄청나게 적자 내고 있는 것도 시총이 막 1조, 2조가 돼버리니까요. 이게 과연 합당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저 리오프닝주라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다 하더라도
반등 시 매도할 분야가 있고, 그럼요. 예, 네. 그걸 이제 여행주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네, 여행주라던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카지노 쪽들도 VR, AR 쪽으로 저는 대체가 될 수 그러니까 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됐을 때는 물량을 좀 줄여나가자. 맞아요. 네. 네. 지금 다음 주 증시 어떨 것이냐,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어떨 것이냐 이거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네. 지금 항생 지수를 보면 거의 3%대 가까이 차이나 기업은 빠지고 있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리고 니케이도 보니까 2% 이상 빠졌고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중국 총리가 뭐 이번에 5.5% 중국 경제 성장률 이건 좀 매우 힘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 없어 하니까 네. 이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뭐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됐던 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안 좋게 다들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자재라던가 이런 부분,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모든 물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는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구간을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대응을 하고 결국에는 침체 쪽으로 갔던 사이클들이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닥 다지기가 들어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좀 그동안 강했잖아요. 그래서 120주선을 아직 터치 안 했어요. 거의 다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120주선 보게 되면은 12,300이 깨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 이런 파동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안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는 대선이라는 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나스닥보다 훨씬 좋은 주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120주선에서 지지받고 특히나 코스닥 쪽은 강하게 올리면서 지금 오늘 또 주봉상으로 여기 보시면 5주선을 또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120주선과 5주선 사이에 제가 항상 갇혀있다. 보시게 되면 여기도 갇혀있었고 계속 갇히다가 전주부터 강하게 돌파하고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120주선을 하회하는 구간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엔 5주선을 또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금리 인상이 25bp 정도가 이제 미국에서 3월 달에 거의 확정적이 된 만큼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위아래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지금 현금 가지고 계셨다가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당장 월요일부터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수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또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120주선으로 근접을 했을 때 이런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찾아서 베팅을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경기 둔화, 특히 이제 미국 쪽의 경기 둔화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나스닥은 더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디커플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인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가 아니라 그 대선 공약의 실현 이러한 이슈로 우리 시장은 좀 디커플링화 될 수 있다. 그렇죠. 디테일하게 어떤 지금 당선인에 의해서 정책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지금은 조금 기대감 구간이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너무 가파르게 조금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조정을 줄 겁니다. 그런 조정을 줬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분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일단 그렇다면 FOMC 회의 때까지는 보유하신 분들 뭐 아직은 뭐 어떤 방향 정하지 말고 건드릴 구간은 아닙니다. 떨어지든 오르든 일단 120주선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주봉상으로 다음 주에도 건드릴 필요 없이 일단은 홀딩하면서 공부를 이제 대선 이후에 조금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만한 쪽들에서 종목을 찾고 모멘텀을 찾는 그런 공부들을 해나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